죽일년. 2024년 9월 16일 추석 전날 밤. 부엌 형광등 아래서 나는 혼자 당근을 채 썰고 있었다. 칼질하는 소리만 쨍쨍 울렸고 고기를 재우는 내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명절만 되면 시집 부엌에 갇혀 차례상을 차렸다. 집은 조용했다. 거실에선 민수가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 현주는 며느리는 없었다. 친정 갔단다. 물 달라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 거실로 컵을 들고 갔는데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아들이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있었다. 현주 얘기를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명절에 부모님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한다면서. 그래, 친정은 가야지. 당연하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졌다. 나는 시집 온 후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간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친정이냐고 하셨으니까.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칼을 들었는데 도마 위에 무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고인 건지 늙어서 시력이 나빠진 건지 알 수 없었다. 경로당 친구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추석 잘 보내냐고 물었고 며느리가 친정 갔다고 하니까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이 들렸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은 호구고 친정은 천국이라면서 우리 때처럼 참고 사는 게 아니라고 했다. 참고 산다. 나도 참고 살았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건 며느리가 붙여놓은 메모지였다. 친정 다녀올게요. 차례상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웃는 얼굴 이모티콘까지 그려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메모지를 떼어내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도와드릴게요라니. 40년 동안 나는 도움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었다. 혼자 다 했다. 시어머니도 안 도와주셨다. 감시만 하셨다. 나물에 소금 덜 들어갔다고 전을 왜 이렇게 못 부치냐고 그런 말만 들으며 살았다. 근데 며느리는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한다. 마치 차례상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부엌 창문 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나는 낡은 꽃무늬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다. 40년 된 이 앞치마는 천이 다해져서 구멍이 숭숭 나 있었고 빨아도 얼룩이 안 지워졌다. 간장, 고춧가루, 기름대. 며느리는 앞치마도 안 맨다. 깔끔한 원피스만 입고 부엌에 들어온다. 아, 그래. 요즘 시대는 다르지. 며느리가 왕이고 시어머니가 종이지. 그때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다. SNS 알림이었다. 며느리가 사진을 올렸다는 알림. 클릭했더니 화면에 펼쳐진 건 며느리의 환한 미소,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니, 거기엔 우리 손주들도 있었다. 민수도 있었다. 가족 여행 1일차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금이 갔다. 아니, 깨진 건 핸드폰이 아니라 내 가슴이었다. 민수는 거실에서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친정의 얼굴만 보고 온다고 했는데 사진 속엔 짐까지 가득 실린 차가 보였다. 그들은 여행을 간 거였다. 나만 빼고. 나는 혼자 부엌에서 물을 썰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똑똑 소리가 났다. 40년. 나는 40년을 뭐 하며 산 거지? 그날 밤 차례상을 혼자 다 차렸다. 민수는 TV만 봤고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안 받았다. 차례를 지낼 때 민수가 조상님께 절을 올리며 중얼거렸다. 현주가 좀 늦는다고, 친정에서 교통이 막힌다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40년간 꽁꽁 묶어두었던 참고 또 참았던 그 무언가가 명절이 끝난 다음 날 나는 혼자 차례상 음식을 정리했다. 민수는 출근했고 며느리는 친정에서 돌아왔다며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 버렸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다. 물이 너무 뜨거웠다. 아니, 내 손이 너무 차가웠다. 현주가 부엌에 들어와 어제 죄송했다고 했다. 교통이 너무 막혀서라고. 그 목소리는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냥 형식적이었다. 나도 괜찮다고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현주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오후에 경로당에 갔더니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겼다. 며느리가 늦게 왔다고 하니까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다. 차례 다 끝나고 왔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냥 참고만 살 거냐고 물었다. 참고만 살 거냐는 말이 귓가에 꽂혔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다.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이제는 며느리한테도 참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박 여사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요즘 시대엔 시어머니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진짜 호구된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예전에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면서. 도와준다고? 뭘 어떻게?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댔다. 호기심일까 아니면 분노일까?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식탁에서 현주가 오늘 반찬 맛있다고 했지만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봤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밥을 먹으면서 회사 메시지를 확인했다. 나만 묵묵히 먹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주말에 현주 친정 가야 하는데 애들 좀 봐줄 수 있냐고. 응 하고 대답했더니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민수 나이 때는 뭘 하고 있었지? 아, 맞다.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있었다. 친정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다. 근데 현주는 매주 친정을 간다.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다음 날 아침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처방하며 물었다.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냐고. 가족 문제냐고.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우는 게 창피한데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다. 말씀하시면 편하실 텐데라고 했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 욕을 하면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니까. 병원을 나와 화장실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늙고 초라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이게 68년을 살아온 박순덕이었다. 나는 뭐였지? 엄마? 아내? 며느리? 시어머니? 그 중에 박순덕 자신은 어디 있지? 핸드폰이 울렸다. 현주였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다고 회식이 있다고 애들 저녁 좀 챙겨달라고 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저녁 손주들에게 밥을 차려주며 물었다. 할머니랑 엄마 중에 누가 더 좋으냐고. 손주 지훈이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엄마요, 엄마는 할머니처럼 잔소리 안 하잖아요. 잔소리. 내가 잔소리를 했나? 그날 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주가 요즘 너무 바쁜 것 같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현주도 직장인이라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며느리 보고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 없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려는데 민수가 말을 잘랐다.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고 요즘은 그렇게 안 산다고. 옛날 사람.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옛날 사람이다. 참고 희생하고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옛날 사람. 근데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았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 이제 그만 참자. 나도 할 말은 해야지. 다음 날 박 여사에게 전화했다. 나 도와달라고, 며느리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전화 너머로 박 여사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다고. 걱정 말라고, 다 알려주겠다고. 박 여사가 경로당 구석 자리에 나를 앉혔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복수는 한 번에 크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매일매일 조금씩 티 안 나게 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생각해보니 통제당하는 거였다. 현주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그럼 그걸 건드리는 거라고, 아들을 통해서라고 했다. 아들을 이용한다고? 며느리한테 직접 뭐라고 하면 내가 나쁜 시어머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슬쩍슬쩍 얘기하는 거라고. 현주가 요즘 애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현주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럼 민수가 현주한테 그 얘기를 할 거고, 며느리는 스트레스 받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한 거라고. 소름이 돋았다. 동시에 묘한 쾌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면서 할머니가 엄마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고 은근히 세뇌시키라고 했다. 애들은 순진하니까 그대로 믿는다고. 그럼 며느리는 아이들한테까지 밀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박 여사의 눈빛이 차가웠다. 복수는 과학이라고, 감정적으로 하면 내가 손해라고 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날부터 작은 복수들이 시작됐다. 첫 번째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었다. 지훈이에게 2,000원을 쥐어주며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다. 할머니가 지훈이 제일 사랑한다고, 엄마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다.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다. 미안해, 지훈아. 할머니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두 번째는 민수에게 현주 흉을 보는 것이었다. 저녁 먹고 민수가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 슬쩍 옆에 앉았다. 현주 요즘 많이 바쁘다고, 그래도 애들은 좀 챙겨야 하는데 오늘도 지훈이가 숙제 검사 안 받았다고 혼났다고 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현주한테 얘기해야겠다고 했다. 아니라고, 내가 괜히 말한 것 같다고 했지만 민수는 아무리 바빠도 애들은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날 밤 민수와 현주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애들 숙제 검사도 안 해줬냐고, 바쁘면 다냐고. 현주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미안해, 현주야. 근데 나도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하지만 현주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찌릿했다. 세 번째는 현주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현주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거실로 가져갔다. 친구들이 밝게 인사했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잘 못해서 내가 해야 한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현주의 얼굴이 굳었다.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현주 언니 살림 잘하시잖아요 라고 했지만 나는 계속했다.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대충대충 한다고. 현주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 게 보였다.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는지. 친구들이 돌아간 후 현주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네 번째는 아들 몰래 현주의 물건을 치우는 것이었다. 현주가 소중히 여기는 화분을 베란다 구석으로 옮겼다. 현주가 당황하며 왜 여기 있냐고 물었고 나는 청소하다가 옮긴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현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은 현주가 아끼는 머그컵을 살짝 깨뜨렸다. 설거지하다가 그랬다고 사과했다. 현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일주일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주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현주가 원래 좀 예민하다고 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지. 그날 밤 현주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들여다봤더니 현주가 침대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돌아섰다. 나도 이렇게 울었어, 현주야. 아무도 몰래. 복수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현주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화장도 대충 하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녔다. 민수는 현주가 요즘 너무 예민하다고 투덜댔다. 나는 박 여사를 만날 때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며느리가 무너진다고 했다. 근데 어느 날 박 여사가 이상한 말을 했다.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박 여사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언니 괜찮냐고 물었더니 한참 후에 대답했다. 순덕이 언니 복수 끝나면 뭐 할 거야?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박 여사가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예전에 며느리한테 복수했다고 완벽하게 이겼다고. 며느리가 결국 이혼하고 나갔다고. 그래서요? 박 여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서 아들이 날 원망했다고. 아들도 따라 나갔다고. 지금은 연락도 안 한다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언니 복수는 끝이 있어야 해.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 없어. 박 여사의 눈빛이 공허했다. 나는 이겼지만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명절이 되면 혼자 TV만 본다고 했다.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언니는 아직 늦지 않았어. 적당히 해. 내 꼴 대지 마.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박 여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복수 끝나면 뭐 할 거냐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현주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근데 그 다음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현주의 친정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거였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더니 현주 어머니가 서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거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오려는데 현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현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쉬었다. 요즘 현주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가만히 차만 따랐다. 직장 일도 바쁘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현주가 원래 완벽주의 성격이라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거든요. 현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 집이 형편이 안 좋아서 현주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 가고 일찍 독립해서. 우리 현주가 참 대견하면서도 미안한 아이예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 현주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 애가 말은 안 하지만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신다고 배우고 싶다고. 나는 찻잔을 들 수가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렸다. 현주가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다고? 현주 어머니가 돌아간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날 저녁 현주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했다. 저녁 먹었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다. 식탁에 앉혀놓고 국을 데웠다. 현주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현주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시댁에 소홀했나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 역할을 못하나요? 목이 메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라고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현주가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날 밤 나는 현주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문틈으로 현주가 침대에 앉아 약통을 들고 있는 게 보였다. 항우울제였다. 현주가 약을 한 알건의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복수를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되돌리지? 민수는 현주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손주들은 나한테만 붙어 있었고 현주는 하루하루 무너져 갔다. 박 여사의 말이 계속 생각났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 없다고.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온 걸까? 일주일 후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현주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왜? 민수가 눈을 붉혔다. 현주가 요즘 너무 힘들어 했대요. 저한테도 말 안 하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주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냐? 현주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를 싫어하신다고, 자기가 뭘 해도 인정을 안 해주신다고. 민수가 나를 쳐다봤다. 엄마, 현주한테 뭐라고 하신 거 없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나빴던 걸까? 현주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자기가 며느리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이혼? 머리가 띵했다. 엄마, 저 현주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현주한테 잘해주세요. 민수가 처음으로 나한테 애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손주들한테 준 용돈, 민수한테 한 흉, 친구들 앞에서 준 망신, 부러뜨린 머그컵, 옮긴 화분. 나는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인정받고 싶어서? 복수하고 싶어서? 아니, 그게 아니었다. 나는 그냥 외로웠다. 40년간 참고 살았던 게 억울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랐다. 근데 그걸 현주한테 왜 푼 거지? 현주도 나처럼 힘들었을 텐데. 현주도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현주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현주가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다고. 나는 정작 내가 원하던 걸 현주한테서 빼앗은 거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물었다. 현주,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요. 현주가 생각 좀 해보겠대요. 민수의 목소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 엄마, 현주 좀 데려와 주세요. 제가 가면 현주가 저도 싫어할 것 같아요. 나보고 가라고? 어떻게 가지? 무슨 말을 하지? 하지만 가야 했다. 내가 만든 상처니까 내가 치유해야 했다. 오후에 현주 친정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현주 어머니가 나왔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 앉아 있는 현주가 보였다. 얼굴이 더 야위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현주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현주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너 집에 가야지. 싫어요. 저 거기서 못 살겠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어머니 눈 밖에 났잖아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는 절 싫어하시잖아요. 아니야 라고 말하려는데 현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좋은 며느리 되려고, 좋은 엄마 되려고, 좋은 선생님 되려고. 근데 왜 아무도 절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현주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도 남편도 아이들도. 다들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기만 하고 아무도 제가 힘든지는 안 물어봐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현주의 말이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현주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주 어머니가 딸을 안아주며 등을 쓸어주었다. 나도 저렇게 울고 싶었다. 누군가 내 등을 쓸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40년간 아무도 그래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현주한테 똑같이 한 거였다. 현주 집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버스는 오지 않았고 나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차들, 세상은 계속 움직이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 여사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다. 언니 왜 전화 안 받아? 며느리 잘 혼내줬어? 박 여사의 밝은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언니, 나 실수한 것 같아. 무슨 실수? 잘하고 있잖아. 아니야. 나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 지금 후회하는 거야? 이미 시작한 거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면 뭐가 남는데? 박 여사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였다. 박 여사도 알고 있었으니까. 끝까지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언니 나 이제 그만할래. 언니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이제 와서. 알아? 내가 시작했어. 근데 나 이러다가 다 잃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다. 박 여사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현관에 서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현주 만났어요? 응. 현주가 뭐래요? 집에 안 온대.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현주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민수가 처음으로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전 현주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는 왜 그걸 몰라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걸 알았나 보다. 할머니 싫어요. 지훈이가 작게 중얼거리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한 거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나와 말도 하지 않았다. 손주들은 나를 피했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만 들렸다. 밥을 차려놔도 민수는 밖에서 사 먹고 들어왔다.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갔더니 설거지가 이미 되어 있었다.
민수가 한 거였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다. 박 여사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박 여사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외로운 노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근데 나는 이미 외로웠다. 그날 밤 민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민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현주야, 제발 돌아와.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도 외로우신 것 같아. 외로우신 것 같아. 민수의 말에 눈물이 났다. 그래, 나는 외로웠다. 평생 외로웠다.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났고 그 화를 현주한테 풀었다. 근데 현주도 외로웠을 거다. 나처럼.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현주가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유산했다고. 머리가 하얘졌다. 민수가 황급히 집을 나갔고 나도 따라갔다. 병원 복도에서 민수가 현주를 안고 울고 있었다. 현주는 민수 품에 안겨 눈을 감고 있었다. 의사가 나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스트레스. 내가 준 스트레스. 복도 끝에 현주 어머니가 서 있었다. 나를 보더니 차갑게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아기까지 죽인 거야? 현주는 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지만 병실 문 앞에서만 서성였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수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현주 어머니는 나를 보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셋째 날 현주가 태어난다고 했다. 민수가 현주를 부축해서 병실 밖으로 나왔다. 현주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주야. 현주가 멈춰 섰다.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다.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현주가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그날 명절에 못 온 건 사실 친정 아버지가 말기 암이셨어요. 순간 숨이 멎었다. 네?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거였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처럼 평생 희생하신 분 앞에서 제가 효녀 행세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현주야, 나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참고 견디시면서도 가족을 지키시잖아요. 저도 그런 며느리,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어머니는 절 싫어하셨잖아요. 제가 뭘 해도 인정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아니야, 현주야. 어머니, 저 이제 지쳤어요. 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남편 눈치 보는 것도, 애들 눈치 보는 것도 다 지쳤어요. 현주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저 좋은 며느리 못 돼서. 현주가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복도를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정 아버지가 말기 암. 마지막 여행. 효녀 행세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현주의 사정도 현주의 마음도 아무것도. 그저 내 억울함만 보고 내 외로움만 보고 현주를 짓밟았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현주 친정에 들렀다. 초인종을 눌렀다. 현주 어머니가 나왔다. 현주 아버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현주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작년 말부터요. 항암 치료 받았는데 소용없었어요.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그럼 그 여행이 내 마지막 가족 여행이었어요. 남편이 손주들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현주가 눈물 흘리면서 준비했어요. 가슴이 무너졌다. 근데 현주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시어머니가 명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자기가 이기적으로 친정만 챙기는 것처럼 보일까봐 무섭다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우리 현주 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애가 말은 안 해도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었거든요. 현주 어머니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낡은 앞치마를 꺼냈다. 40년간 입었던 얼룩투성이 앞치마. 이 앞치마를 입고 차례상을 차렸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고 아이를 키웠고 집안일을 했다. 이 앞치마는 내 인생이었다. 근데 현주도 자기만의 앞치마를 입고 있었을 거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 완벽한 선생님이라는 앞치마를. 나는 그 앞치마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서도 현주를 더 짓눌렀다. 앞치마를 꽉 쥐었다. 천이 손 안에서 구겨졌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현주는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챙겨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 민수가 붙잡았지만 현주는 단호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다. 나는 현주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현주야, 나야.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현주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현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근데 내가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현주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현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주가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가 무서워요. 어머니가 절 싫어하는 것도 무섭고 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무섭고. 현주야, 나는 너를 싫어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그럼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이유가 명확했다. 나도 너처럼 인정받고 싶었어. 나도 40년간 참고 살았어.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근데 아무도 날 알아봐 주지 않았어. 현주가 나를 쳐다봤다. 그래서 나는 내가 부러웠나 봐. 너는 자유롭게 친정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어머니, 근데 너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나는 몰랐어. 내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내가 얼마나 완벽해지려고 애쓰는지도. 눈물이 흘렀다. 68년 인생에서 며느리 앞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미안해, 현주야. 정말 미안해. 현주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했지. 현주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내 손을 현주의 따뜻한 손이 감쌌다. 어머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그렇게 화해했다. 아니, 화해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현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낡은 앞치마를 그대로 입고 갔다. 평생 입었던 나를 가뒀던 그 앞치마를 입고 빈소에 놓인 고인의 사진 속 미소가 평생 참기만 했던 내 모습과 겹쳐졌다. 현주가 내 옆에 서서 함께 절을 올렸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주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현주야,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 그분도 너처럼 외로우실 거야 라고 하셨어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낡은 앞치마를 벗었다. 40년간 입었던 그 앞치마를 장롱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다. 이제 이 앞치마는 벗을 때가 됐다. 나는 복수해서 이겼다. 며느리를 무너뜨렸고 내가 원하던 대로 현주는 고통받았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걸 잃을 뻔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아름다운 것들은 금방 사라지니까.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 내 헌신을 알아봐 주길, 내가 평생 참고 견딘 것들을 인정해 주길 바랐을 뿐이었다. 근데 나는 그 인정을 폭력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주를 짓밟고 내 위에 서려고 했다. 그게 인정받는 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진짜 인정은 서로를 이해할 때 오는 거였다. 내가 현주를 이해하고 현주가 나를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거였다. 현주가 부엌에 들어와 물을 마셨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눈치 보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 내일 아침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그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레시피 가르쳐 주세요. 현주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 내일 같이 해보자. 현주가 부엌을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싱크대에 놓인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박 여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TV만 보고 있을까?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하지만 받지 않는 그 전화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박 여사처럼 되지 않았다.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현주 뱃속의 아이 현주가 흘린 눈물, 민수가 나를 보며 실망했던 그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손주 지훈이가 다가왔다. 할머니, 미안해요. 전에 할머니 싫다고 해서.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지훈이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지훈이는 잘못 없어. 지훈이가 내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이 따뜻함이 내가 정말 원했던 거였다. 그날 밤 민수가 내 방에 들어왔다. 엄마, 오늘 현주랑 얘기했어요. 그래? 현주가 그러는데 엄마한테 배우고 싶은 게 많대요. 요리도 배우고 살림하는 것도 배우고. 정말? 네. 현주가 엄마를 존경한대요. 존경.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몰랐어요.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68년 인생에서 아들한테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참았던 4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수가 나를 안아주었다. 아들의 품은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현주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다. 현주가 옆에서 진지하게 내 손놀림을 지켜봤다. 된장을 푸는 법, 멸치 육수 내는 법, 감자 썰는 법.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현주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민수가 국을 한술 떠서 먹고는 말했다. 오늘 국 정말 맛있는데요? 현주가 끓였어. 진짜요? 현주야, 엄마한테 배웠어? 응,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가족들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아침 식사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주가 옆에 섰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현주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무슨? 이해해 주셔서. 나는 현주를 쳐다봤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현주가 내 손을 잡았다. 비눗물이 묻은 우리 손이 포개졌다. 어머니, 우리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같은 시대를 사는 여자로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낡은 앞치마를 꺼내 마당에 나갔다. 현주도 따라 나왔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거. 이제 버리려고. 어머니의 앞치마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필요 없어. 새로운 앞치마가 필요해. 나는 쓰레기 봉투에 앞치마를 넣었다. 40년간 나를 가뒀던 그 앞치마를. 현주가 내 옆에 섰다. 어머니, 저도 제 앞치마를 벗고 싶어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여야 한다는 그 앞치마를. 그래, 벗자. 우리 둘 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앞치마를 벗었다. 오래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녁 노을이 다시 지고 있었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허무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아름다운 것들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아름다움이 온다는 것을.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디쓴 약 같았다. 삼키는 순간은 통쾌했지만 목구멍을 넘기고 나면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배웠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것을. 진짜 인정은 빼앗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라는 것을. 나는 68년을 살아서 이제야 배웠다.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다. 그걸로 됐다. 창밖의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고 현주는 내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거였다. 복수도 승리도 아니었다. 그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